2015년 11월 21일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이었고요.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주차된 SUV 렌터카 뒷좌석에는 동준 씨가 야구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아들이 태국에 있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이 동준 씨 아버지도 바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외국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평소 아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얼굴,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들고 말라있었어요. 굉장히 말라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살이 좀 쪘었는데 그리고 막 머리도 빡빡 깎은 상태로 있고 이빨은 다 깨져가지고 막 앞에 없고 그러니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니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제가 우리 아들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그 젊은 아직 20대 청년이었던 동준 씨 사망 원인이 뭐였나요? 우선 그 임동준 씨의 얼굴과 온몸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 즉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양쪽 팔 그리고 다리 쪽에 보통 우리가 방어를 할 때, 뭐 이렇게 막을 때 쓰이는 곳에도 많은 피하 출혈, 즉 멍이 있어서요. 폭행이 분명히 있었고 이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 멍만 든 게 아니고요. 우리 주먹이나 발보다도 더 강한 둔채로 때리게 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걸 열창이라고 그래요. 이 열창들이 얼굴, 무릎, 그리고 팔, 허벅지에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태국에서 제출한 두건 감정서인데요. 보시면 가슴에서 오른쪽 앞쪽에 2, 3, 6, 7번의 갈비뼈가 골절됐고요. 또 왼쪽은 뒤쪽으로 7, 8, 10번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또 가운데 갈비뼈에 3번, 4번이 골절됐는데 이 골절 때문에 튀어나온 뾰족한 것 때문에 그 양쪽 폐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난 거예요, 폐에서. 이 갈비뼈에 찔린 것 때문에 피가 났고요. 또 심장에서도 피가 고여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슴 손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이게 우리가 흉골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앞쪽에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게 3번, 4번인 데가 부러졌고요. 오른쪽은 약간 바깥쪽인데도 앞쪽이고요. 왼쪽 갈비뼈는 뒤쪽. 등쪽. 이걸 보면 앞쪽, 뒤쪽 모두 다 폭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행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돼서 그 나온 그 골절 때문에 양쪽 폐가 모두 찔렸고 심장도 일부 손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데요. 발톱 부위에 찍힌 상처가 있었고 오른손 약지에 손톱이 빠져 있었어요. 고문이네 이건. 또 하나 이분의 성기에 화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 뭐 손톱이 빠진다든지 성기에 상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고문인데 저건. 고문? 고문이 있지 않을까. 네, 고문 같아 저거. 이런 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기만 한 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그 맞기만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네. 손톱이라든지 발톱의 상처, 성게 상처를 보면 고문을 당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손톱을 그냥 뺄려면 빼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고 성기에 어떤 화상도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조직적으로 이런 고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하게 맞고 고문까지 당해서 이분은 사망을 하신 건가요? 뭐 사인이 뭐예요? 태국 정부에서 그 제출한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사망 원인은 뇌부종이었습니다. 보시면 둔기로 맞아 뇌부종인데요. 뇌가 붓는다는 거는 사실은 머리를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 이게 직접적인 뇌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흔하게 뇌 머리 손상에서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얼굴 부위와
이제 뒤통수, 그다음에 양쪽 머리 부분에 상당히 많이 손상된 부분이 보여요. 이 손상된 부분 때문에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서 뇌 조직에서 부종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몸 중에서도 머리 쪽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도 분명히 상처가 있어요. 특히 윗입술, 오른쪽 눈끝, 그리고 양귀가 찢어진 상처인데요. 이 얼굴도 머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둔기 손상, 그리고 아까 부모님이 알아보기 좀 어렵다, 굉장히 심한 상처가 있다는 거면 집중적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멍만 든 게 아니라 찢어진 상처도 동반해서 손발뿐만 아니라 둔기가 사용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머리에서도 오른쪽에 2.5cm, 아유. 1cm, 0.5cm 등의 찢어진 상처, 열창이라고 부르는 이 상처가 있고요. 뒤통수에도 4cm, 2.5cm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보입니다. 열창. 이거는 좀 더 단단한 둔기로 머리를 때렸을 때 생기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상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맨손으로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도 차고 발로도 밟고 또 도구를 이용해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딱딱한 도구를 이용해서 온몸을 가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이 이렇게 맞아서 죽었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면 이렇게 사망까지 하는 건지 저희는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 지금 뭐 부검 감정서만 네. 보고도 통증이 막 느껴질 정도로 아픈데 대체 동준 씨는 왜 낯선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동준 씨는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로 사망하기 2개월 전 태국에 입국했는데요. 머물고 있던 곳은 방콕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파타야가 아니라 방콕에 있었던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인데 고급 오피스텔에 있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당시 주변 식당과 가게를 탐문해 보니까 동준 씨는 두 남자와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는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도 잘 쓰고 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30대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인데 어린 나이에 뭔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그 태국에서 하이소라고 하는 뭐 재벌 2세 정도 되는 건가요? 동준 씨는 대체 이 두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동준 씨가 두 사람을 알게 된 건 태국에 오기 3달 전이었는데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형진이 동준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800만 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와 고액 아르바이트다. 동준 씨가 사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아유. 실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9월쯤에 김영진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태국에 와서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좀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와서 일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좀 보내자. 월급은 한 600만 원 줄게.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아 게다가 또 20대 때는 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맞아. 해외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맞아. 그런 로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깃했을 것 같아요. 예, 동준 씨는 그렇게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2015년 9월 7일 태국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김영진과 윤태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김영진은 전과 14범이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그 유명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그 불법 도박으로 지명 수배 중에 있었고요. 윤태영 역시도 전과 15범이었습니다. 와 사무실은 방콕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15층, 16층, 20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힐링 캠프였습니다. 힐링 캠프? 사이트 이름이 좋은데요? 뭔가 이름만 들어서는 명상이나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알려주는 혹은 여행 플랫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뭐 하는 곳이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참 이름만 힐링 캠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힐링 사이트. 동준 씨가 힐링 캠프라는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한 거예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크게 시스템 총괄, 콜센터, 자금 업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총괄 업무는 베팅과 관련된 게임 관리, 회원 관리, 매출 관리, 그리고 도메인 주소 확보, 서버 이전을 담당하는 서버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와 자금 업무가 국내의 총책으로 나뉘어서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시스템 총괄 업무에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과 운영을 일부 맡게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2015년에는 프로그래머가 없으면 사이트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머의 역량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 수익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률 조작, 배당률 조작도 다 프로그래머들의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 그럼 이 프로그래머들이 100%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승률이나 배당률을 조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작을 안 하면 도박 사이트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벌 수 있습니다. 우선 조작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만으로 꽤 큰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환급액이 커지거나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운영이 곤란해지니 사이트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먹튀하는 거죠. 먹튀지 먹튀. 사실 이게 조작만큼이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잘 맞춰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 역시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으니 어디 신고도 못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죠. 불법 도박 사이트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없앱니다. 그래서 추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 서울경찰청 도박근절 캠페인 챌린지 슬로건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맞아. 사기 범죄입니다. 불법 도박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맞아. 아, 그러니까 운영자는 이 0%를 만들려고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을 영입을 하는 거군요. 네, 김영진은 당시에도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모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동준 씨에게 도박 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업체가 다수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한쪽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그렇지. 계속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때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회원 수를 체크하거나 매출 현황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매장 관리를 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개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 관리해야 할 프로그래머 인력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이트를 운영해서 버는 돈도 많지만 프로그래머에게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이고 수익은 더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면서 통합 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마 관리되는 데이터 형태가 사이트마다 각각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박 사이트 하나 만드는 것보다 통합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김영진과 윤태영은 통합 사이트를 개발해서 사업 규모를 좀 확장해 봐야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준 씨가 태국으로 오게 된 거고요. 수사팀이 태국에 가서 동준 씨의 행적을 따라가며 CCTV를 수거해서 돌려봤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포착된 동준 씨 모습을 보시죠. 오. 아유, 뭐야? 뭐예요? 엄청 맞았죠. 모자, 붕대. 와, 저 모자 밑에 있는 게 붕대 감은 거죠? 네, 그렇죠. 좀 많이 다쳤나 봐요. 아, 전 처음에 많이 헬멧을 쓴 줄 알았어요. 그 얼굴도 퉁퉁 부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맞았어요. 선글라스 낀 줄 알았어. 아, 저 정말. 어머! 어? 머리가 네. 반창고 붙인 거예요?
다른 CCTV를 보면 붕대를 풀고 꺼지를 붙여놨어요. 와, 근데 게다가 이 동준 씨의 행동을 보면 계속 손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잔뜩 위축돼 있는 위축되어 모습인데, 그러니까 사망 전날에만 폭행이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폭행은 상습적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거의 매일 때렸고 하루에 100대, 200대를 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 때려? 나중에 확보한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요. 윤태영이가 이런 말을 해요. 엉덩이 때려줄게. 앞에 봐. 라고 말하고 나서 탕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폭행할 때 야구방망이 같은 도구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지금 상태가 얼핏 봐도 너무 심각한데 CCTV에 잡힐 정도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니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체 왜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일을 네. 어떻게 해요? 김영진이가 이 동준 씨를 평소에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심을 해요? 동준 씨가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 베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나 봐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내부 정보를 다 보게 되니까 마음만 먹이면 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익금을 횡령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니까 동준 씨가 정보를 빼돌린다고 의심한 것 같습니다. 빼돌린 정보를 말해라.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서 고문하고 폭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검 결과에서 성기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전기 충격기로 접촉해서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서 손톱을 빼버리고 발톱을 짓이기는 등 구타를 심하게 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동준 씨는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방콕에서 파타야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파타야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중간중간 차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 2번 이상 휴게소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동준 씨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폭행을 한 거고요. 심지어는 시신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선글라스를 씌워서 차 뒷좌석에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또 연출을 했어요. 더 끔찍한 사실은 동준 씨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윤태영과 김영진이 리조트 객실로 가서 에이씨,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마약을. 지금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시신이 차에 타고 있는데 이제 짐승이네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며칠 동안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은 거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냥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겨우 그 24년 살고 가버렸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게 객사를 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님 정말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살인을 했는데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김영진은 감금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이게 말이 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7년, 그래서 총 21년 6개월을 받았고요. 윤태영은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막 꽃피고 있는 이 청춘의 생명을 너무나 잔인하게 빼앗아 갔는데 저는 형량이 너무 짧아서 놀라운데요? 이런 지옥 같은 암흑의 세계에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동준 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완전히 싹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경찰은 올해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프로그래머 관리자 확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 특히 해외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함정일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불법 도박은 절대 안 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자리 제한이 왔으니까 돈을 벌려고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유혹에 젊은 청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네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철석같이 믿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믿으면 이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믿지 말자 하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일이 잘못됐고 이게 위기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 주제에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국 대사관에는 이 경찰 출신 그 영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건하고 연관된 거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차 타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신변 보장은 확보된다. 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 경찰서로 네. 가지 말고 대사관으로 네. 가라. 네. 젊은 분일수록 쉽게 선의를 잘 믿게 되는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그런 선의를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의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범인은 잡혔고 도박 사이트 힐링 캠프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동준 씨가 SOS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